오늘 나갈 내용이 이제 뉴런에 관한 내용 나왔어요. 뉴런. 오늘부터는 인슐린의 내용 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단원 자체가 그 단원 전체로 보자면 어디에 속하는 거냐면 신경계에 속하는 거야. 자, 신경계는 누구의 이름이냐면 기관계의 이름이야. 우리 기관계, 순환계, 소화계, 뭐 호흡계, 배설계, 신경계, 감각계 이런 거 있다고 했잖아. 그럼 신경계는 기관계야. 그럼 기관계는 누가 모여서 된 거야? 세포가 모여서 된 거야. 기관이 모여서 기관계가 되잖아. 그럼 기관은 누가 모인 거야? 조직이 모여서 기관이 된 거야. 그럼 조직은 누가 모인 거야? 세포가 모인 거라서 결국 신경계를 이루는 거는 신경계를 이루는 세포가 될 거야. 신경세포. 자, 신경세포는 우리가 크게 말하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신경세포라고 하는 애가 있고 신경세포는 다른 말로 우리가 뉴런이라고 해요. 뉴런이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자극을 받아들여서 이 자극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자극이 들어왔어. 그럼 그 자극을 받아들인 장소가 있을 거 아니야? 빛이 들어오면 눈에서 받을 거고 소리가 들으면 귀에서 받을 거야. 근데 눈으로 들어온 자극과 귀로 들어온 자극이 뭔지를 뇌한테 전달을 해줘야 우리가 판단할 거 아니야? 그럼 그걸 이동시키는 역할을 하는 그런 애들을 뉴런이라고 해요. 그래서 뉴런은 자극을 이동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신경계를 구성하는 모든 세포가 뉴런은 아니거든? 예를 들면 뉴런이 기능을 잘하도록 보조해주는 역할을 해요. 예를 들면 뉴런을 지지해주고 뉴런에 있는 이물질을 제거해주고 뉴런이 자극 전도 속도가 빨라지게 도와주는 여러 가지 보조자들이 있는데 이런 보조하는 애들을 신경교세포라고 불러. 신경교세포는 흔히 우리가 뉴로글리아라고 하는데 여러분 교육과정에 언급을 안 하니까 아 이런 애가 있구나라는 거 알아두는데 신경교세포는 자극을 이동시키는 역할을 하는 건 뉴런이야. 내가 이걸 잘할 수 있도록 지지해주거나 여기에 있는 이물질을 제거해주거나 아니면 자극이 이동하는 자극 전도 속도를 증가시키거나 이런 역할을 해줘요. 자, 그럼 이 중에 속하는 애 중에는 여러분이 딱 하나만 알아두면 돼. 이런 애가 있다라는 것만 알아두고 이 중에 종류는 하나만 알아두면 되는데 조금 이따 언급이 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주로 배우는 건 누구에 대해서 배우는 거다? 뉴런에 대해서 배우는 거다라고 봐야 돼요. 자, 근데 뉴런이 어떻게 생겼는지 봅시다. 뉴런은 뭐라고요? 세포예요. 그럼 여러분이 동물 세포 하면 딱 떠오르는 모습이 있죠. 동물 세포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겠지.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던 애가 갑자기 어느 날 세포막이 쭉쭉 늘어나. 세포막이 막 쭉쭉 늘어나면서 이렇게 점점 표면적이 증가되는 거야. 근데 한쪽 방향으로 또 길게 빠져나가. 다른 데는 사방으로 짧게 빠져나가는데 한쪽 방향으로 길게 빠져나가. 그래서 끝에 가서 다시 이렇게 가지가 갈라지면서 이렇게 여러 개로 나눠지는 거야. 나눠져서 이렇게 팽창된 모습으로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이렇게 그려놨잖아요. 얘네들이 원래 다 세포막인 거야. 근데 이 중에 일부가 또다시 이렇게 늘어나서 가지를 치고 또 이렇게 번져나가고 계속해서 표면적이 증가되면서 이렇게 변하는데 자, 내가 지금 분필로 그려놓은 하얀 모든 부분이 다 뉴런이라는 세포의 세포막인 거야. 그러면 일반적인 동물 세포는 이렇게 생기고 끝났는데 얘는 막 이렇게 세포막이 늘어나서 엄청나게 표면적이 넓어진 상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뉴런이라는 세포를 구조에 따라 이름을 한번 붙여보자. 그러면 여기에 핵이 들어있고 여기에 뭐 미토콘드리아 들어있고 리보솜 들어있어. 이거를 가장 중심이 되는 부분이라서 신경세포체.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신경세포 뉴런인데 여기서 신경세포체라고 하면 얘는 가지가 뻗어나가는 것처럼 나무가 가지를 뻗어나가듯이 짧게 계속 뻗어나가고 있잖아. 그래서 얘를 가지돌기라고 얘기해요. 자, 얘는 가지돌기야. 얘는 신경세포체야. 여기는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뭐라고 하냐면 마치 그 뉴런의 축을 형성하는 것처럼 뉴런이 잘 있을 때 축을 형성하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해서 여기는 축삭돌기라고 부릅니다. 이 축삭돌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축삭말단, 그래서 축삭돌기의 끝에 있는 이 부분을 따로 얘기할 때 이걸 축삭말단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자, 그럼 일반적으로 이제 가지돌기가 하는 역할이 뭐냐? 가지돌기하고 신경세포체는 뉴런을 치자면 입구, 앞부분에 해당하는 역할을 하잖아? 그래서 얘네 둘 다 공통적으로 가지는 특징이 뭐냐면
외부에서 오는 자극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자극을 수용할 수 있다. 얘도 자극을 수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자극을 수용할 수 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어떤 신호가 와. 모든 살아있는 세포는, 여러분 몸에 들어있는 모든 살아있는 세포는 혼자서는 일을 하지 않아. 누가 시켜야 일을 해. 그럼 누가 시키느냐? 어떤 신호가 와야 돼. 신호가 온다고 해서 무조건 일하는 게 아니야. 신호를 받아들이는 수용체가 있어서 거기에 결합을 해야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러면 얘네들이 자극을 수용할 수 있다는 얘기는 여기에 뭐가 존재한다? 자극을 수용할 수 있는 수용체가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어. 마찬가지야. 얘도 수용체가 존재한다. 그래서 가지돌기와 신경세포체에는 수용체가 존재한다고 봐야 돼. 그러면 가지돌기와 신경세포체가 자극을 받아들였잖아. 그럼 이 받아들인 자극을 뭐하는 역할? 자극을 이동시키는 역할.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축삭돌기가 되는데 축삭돌기는 길이가 엄청 다양합니다. 일반적인 여러분의 세포들은 크기가 한 30에서 50 마이크로미터 정도밖에 안 돼요. 크기가 좀 더 큰 애도 있고 작은 애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래. 그런데 얘는 길이가 엄청나게 다양해. 예를 들면 0.1mm가 안 되는 애들도 있어. 당연히 그렇겠지? 세포의 크기가 원래 작으니까. 근데 얘는 1m가 넘는 애도 있어요. 뉴런이 세포 하나야. 세포 하나의 길이가 1m가 넘는 것도 있어. 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살아있는 세포 중에 가장 큰 세포가 뭐예요? 부피가 가장 큰 세포. 이거는 길이가 긴 거고 부피가 가장 큰 세포. 크기가 제일 큰 세포 누굴까? 지금 살아있는 세포 중에. 여러분 몸에 있는 사람이 가지는 세포 중에 가장 큰 세포는 뭘까요? 사람이 가진 세포 중에 가장 세포 하나가 가장 큰 거 뭐야? 뇌세포. 뇌세포는 표면적이 커요. 크기가 큰 게 아니라. 난자야, 난자. 난자가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세포 중에 가장 크기가 커. 근데 사람의 난자는 다른 동물들에 비하면 큰 편이 아니야. 그러면 진짜 크기가 큰 난자를 가진 애들은 어떤 애들일까? 자, 여러분의 난자는 정자보다 커요. 자, 그럼 우리가 난자가 정자보다 큰 이유가 뭐지? 난자가 막 이만하다라고 하면은 정자는 이만해. 한 1000배 정도 차이 난대요. 그러면 난자가 정자보다 훨씬 큰 이유가 뭘까요? 정자가 난자랑 만나잖아? 그럼 정자의 머리만 딱 잘려서 이 안으로 들어가서 난자랑 정자랑 결합을 하는 거야. 난자가 가지는 핵과 정자가 가진 핵이 결합을 하면 요거 자체가 뭐가 되는 거야? 수정란이 되는 거야. 난자가 수정란이 될 거야. 그러면 이 난자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엄마랑 태반하고 탯줄이 형성돼서 양분을 공급받을 때까지 난자에 들어있는 양분으로 살아야 돼. 그러니까 난자 속에는 뭐가 많이 있어야 돼? 양분이 많이 있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크기가 엄청나게 커야 되는 거라 사람이 가진 세포 중에 가장 커. 근데 왜 우리 난자는 다른 생물에 비해서는 안 큰 편이냐? 나중에 탯줄이 형성되면 그때는 엄마한테 공급받을 거니까 요만큼 그때까지 한 예를 들어서 한 4주, 5주 이 정도만 버티면 되는 거거든. 그때까지 쓸 양분만 있으면 되니까 이런 거. 근데 만약에 엄마 뱃속에서 자라는 애가 아니라 그냥 알로 낳는 애들. 닭 같은 경우에는 계란을 딱 나누면 그 달걀 속에 모든 양분이 다 저장돼 있어야 되잖아. 그럼 얘가 병아리가 될 때까지 다 그 양분 먹고 살아야 되잖아. 크기가 큰 거야. 그래서 우리처럼 엄마 뱃속에 있다 태어나는 그런 남자는 크기가 다른 세포보다는 크지만 그렇게 큰 편은 아니야. 근데 알을 낳고 있는 다른 동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난자가 커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계란은 그 닭의 난자인 거야. 난자에 정자 들어가서 수정된 수정란이나 마찬가지야. 무슨 말 이해됐지? 그러면 난자가 가장 큰 세포에 속한다? 그러면 이 세상에 가장 큰 난자를 가진 애가 있을 거 아니야. 누굴까요? 누구의 난자가 가장 클까요? 그렇지, 타조. 타조가 가장 큰 새지. 만약에 사라진 거, 없어진 것까지 생각하면 공룡의 알이 더 클 수도 있어. 하지만 지금 살아있는 것 중에는 타조 알이 가장 큰 세포예요. 그래서 크기는 타조 알이 가장 큰데 이 뉴런 같은 경우는 크기가 큰 건 아니야. 그런데 뭐가 커? 길이가 길어. 자, 그럼 여러분 몸에도 1m가 넘는 뉴런이 아마 있을 수도 있어. 어디에 1m가 넘는 뉴런이 있냐면 여러분 등에서 엄지발가락까지 뉴런 하나로 돼 있어요. 하나가 등에서 발가락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야. 그러다 보면 키가 큰 사람들, 다리가 긴 사람들은 1m가 훨씬 넘을 수도 있는 거고 1m 가까이 되고 끝날 수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촉사돌기는 길이가 다양해. 길이가 다양한데 그거를 빠르게 이동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예를 들면 발가락이 뭐에 딱 찔렸어. 그러면 발가락에 찔린 고통이 빨리 올라가서 뇌까지 가려면 빨리 가야 되잖아. 이걸 빨리 가게 하려고
자, 축삭이 그냥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에 동글동글하게 생긴 애들이 축삭을 감싸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비엔나 소시지가 여기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감싸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감싸고 있는 부분을 말이집이라고 얘기하고 말이집이 완전하게 감싸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끊어져 있어. 이 끊어져 있는 부분을 얘기할 때 랑비의 결절이라고 얘기해요. 랑비의 결절에서 잠깐 끊어지고 말이집이 있는 거야. 근데 이 말이집이 겉에서 보면 이렇게 싸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안에 어떻게 감싸고 있는지 보고 싶은 거지. 그래서 얘를 잘라서 이렇게 쳐다볼 거야. 잘라가지고 예를 들면 여러분이 말이집을 그냥 옆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어. 근데 이 안에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싶어. 잘라서 보면 이 안에 노란 게 박혀있는 게 보일 거 아니야. 그것처럼 얘를 잘라서 이 안에 뭐가 있는지 보잖아. 그러면 말이집이 이렇게 감겨있어요. 막 몇 층 층층층층 감겨있어. 감겨있으면서 이렇게 생겨있는 게 말이집인 거야. 그럼 이 안으로 누가 지나가고 있는 거야? 축삭돌기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거야. 근데 여기에 색이 보여요. 자, 그럼 봐봐. 축삭돌기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막대기라고 생각하자. 이 막대기를 여러분 초록색 테이프 있지? 청테이프? 그걸로 한 70번 정도 감아놓은 상태를 생각하면 되는 거야. 축삭돌기라는 세포막이 있는데 이 세포막을 이 마리집이라고 하는 가느다란 세포가 칭칭칭칭 감고 있는 거야. 그럼 이 세포는 원래 태어날 때는 동그랗게 태어났어. 여기 지금 핵이 있다는 건 얘도 하나의 세포라는 거예요. 맞죠? 처음에 태어날 때 동그란 세포로 태어났어. 근데 어느 순간에 납작하게 변하는 거야. 여러분이 칼국수 만들려고 이렇게 동그랗게 밀가루 반죽했다가 밀대로 쭉쭉 밀면 납작하게 펴질 거 아니야? 그처럼 납작하게 이렇게 펴진 거야. 이렇게 펴진 걸로 축삭돌기를 돌돌돌돌돌돌 감싸는 상태인 거야. 이해됐죠? 그래서 이 세포는 마리집을 만드는 세포야. 그럼 얘가 있잖아? 전도 속도가 엄청 빨라져요. 그래서 얘는 자극의 전도 속도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는 애야. 그럼 얘는 신경교세포의 일종이겠지? 얘를 뭐라고 하냐면 이름 알아두세요. 슈반세포라고 합니다. 마리집을 만드는 세포의 이름보다 슈반세포다. 그러면 슈반세포도 신경계를 이루는 세포고 뉴런도 신경계를 이루는 세포다라고 봐야 돼요. 슈반세포는 마리집을 만드는 세포다. 그래서 거기 보면 1번의 신경세포체 뭐래? 1번의 가지돌기 2번 신경세포체. 그럼 가지돌기와 신경세포체의 공통점은 둘 다 자극을 수용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런데 여기 신경세포체는 추가되는 기능이 하나 더 있겠죠. 당연히 왜 여기에 핵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뉴런 전체에 뉴런에서 일어나는 여러 물질 대사의 중심으로 작용한다. 생명활동의 중심, 물질 대사의 중심 역할을 하는 것은 신경세포체에서 한다고 봐야 돼요. 핵도 거기 있고 리보솜도 거기 있고 여러 가지 성분들이 거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3번이 축삭돌기고요. 4번이 마리집 괄호하고 슈반세포 4번의 마리집 괄호하고 슈반세포 5번이 랑비의 결절. 거기 보면 슈반세포에 조금 진하게 색칠되어 있는 거 비스듬하게 좀 타원형으로 색칠되어 있는 게 슈반세포의 핵인 거야. 봐주세요. 슈반세포의 핵. 그래서 예전에 어느 학교에서는 이 그림이 그려지고 나서 문제를 막 내다가 위 그림에는 몇 개의 세포가 존재하는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몇 개의 세포가 존재하는가 물어봤단 말이야. 그럼 여기 몇 개의 세포가 존재하고 있는 거야? 그림 전체? 몇 개일까요? 5개. 그렇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슈반세포 5개. 그다음 뭐 하나? 뉴런 하나. 슈반세포 5개와 뉴런 하나니까 여기는 6개의 세포가 존재하는 거다라고 봐야 돼. 그래서 슈반세포 하나가 마리집 하나를 만든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슈반세포 하나가 마리집 하나를 만든다. 그래서 이거는 뉴런의 가장 일반적인 대표적인 모습이 이렇게 생겼다. 모든 뉴런이 다 이렇게 생긴 건 아니에요. 뉴런마다 생긴 게 살짝 다르기는 한데 가장 일반적인 모습을 그린 거야. 자, 그렇다면 우리 뉴런의 종류에 뭐가 있는지 볼게요. 자, 뉴런의 종류에는 뭐가 있을까? 일단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기능에 따라 나누는 방법이 있어요. 자, 기능에 따라 나누는 거는 다른 말로 생각하면 방향성에 따라 나눈다라고도 볼 수 있어. 자,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서 내가 뭔가를 만졌어. 만지면 이 만진 걸 손에서 느꼈겠지. 근데 느끼는 게 손에서 느낀 걸까 진짜? 어디서 느낀 거야? 손이 자극을 받아서 뇌로 가져가면 뇌가 느낀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면 손에서 뇌까지 이 자극을 갖다 준 애는 감각신경이야, 운동신경이야? 감각신경이죠. 내가 뭐를 봤어. 그리고 내 눈이 반짝하고 흥분을 한 거야. 그 흥분한 이유가 뇌로 가면 아 저게 사람이구나 라고 느끼게 해주는 거.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어떤 자극을 받아들여. 그럼 자극을 가지고 어디로 모이는 거야? 중추로 모이는 거야. 자, 보세요. 손에서 받아들인 자극이 중추로 가고 눈에서 받아들인 자극도 중추로 가고 뭐 다리에서 받아들인 자극도 중추로 가고 심장에서 받아들인 자극도 중추로 가고 그러면 전부 다 내 온몸에서 모든 자극들이 어디로 모여들고 있는 거야? 중추로 모여들고 있는 거야. 사방에 흩어져 있던 애들이 가운데로 모여들고 있는 거야. 그럼 여러분 생각하세요? 흩어져 있는 애들이 가운데로 모여들면 그걸 우리가 구심성이라고 할까요? 원심성이라고 할까요? 가운데로 향하려는 힘. 우리 줄에다가 돌멩이 매달아서 막 돌려. 그럼 이 돌멩이가 밖으로 향하려는 힘이 작용하겠지. 이거 뭐라고 하죠 우리? 원심력이라고 하잖아. 그럼 뭐야? 중앙에서 밖으로 나가려는 힘은 원심력이야. 그러면 밖에서 가운데로 모아지려고 하는 건 뭐야? 구심력이 되는 거야. 우리가 뭐라고 하잖아. 구심점이 돼야 된다. 이런 말 하잖아. 가운데서 중심을 잡는 사람을 구심점이라고 하죠. 자, 또 보세요. 뉴런 중에서 구심성 뉴런이라는 애가 있어요. 이건 앞으로도 또 나올 거니까 알아두셔야 돼요. 구심성 신경, 구심성 뉴런이 있습니다. 구심성 뉴런은 온몸에 흩어져 있는 곳에서 받아들인 자극이 중추로 모여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온몸이라는 것은 누구를 얘기하느냐? 감각기를 얘기하는 거지. 온몸에 흩어져 있는 감각기야. 그럼 감각기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중추로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란 말이야. 그렇다면 이거는 기능상으로 봤을 때는 누가 되는 거다? 감각신경이 되는 거예요. 기능상으로 봤을 때는 감각신경이라고 볼 수 있는데 특이한 게 있어. 우리 아까 그려놓은 저 뉴런 있잖아요. 저 뉴런은 가장 일반적으로 정확하게 말하면 운동 뉴런의 모습이 저렇게 생겼거든. 감각 뉴런이 가장 특이하게 생겼어. 이렇게 가지굴기가 있어. 그리고 여기에 축삭 말단이 있어. 뭐가 좀 허전하죠? 누가 없어요? 신경세포체가 없네. 신경세포체가 희한해. 이렇게 중간에 가서 있어. 이렇게 생기면 무조건 감각신경이야. 얘가 보이는 순간 그냥 감각신경 쓰고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얘는 감각신경이다. 만약에 여기가 피부야? 그러면 이게 중추의 어딘가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감각신경 여기 그림에 나와 있죠? 신경세포체가 중간쯤에 가 있는 게 감각신경이고 얘를 구심성 신경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나중에 구심성이 감각인지 원심성이 감각인지 헷갈린다라고 하면 기억으로 연결해서 외우시면 돼요. 구심성 감각. 감각신경은 구심성 신경이다. 이렇게 알아두는데 자, 두 번째 그러면 얘가 정보를 가지고 온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야겠다 명령을 내리면 그 명령을 중추가 내릴 거야. 그러면 중추가 명령을 내려서 온몸으로 보내. 그러면 심장박동이 빨라질 수도 있고 내 손이 올라갈 수도 있고 내 입이 움직일 수도 있는 거지. 그러면 중추에서 받은 명령이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거야. 중추에서 손으로, 중추에서 입으로, 중추에서 다리로 퍼져나가고 있어. 퍼져나가는 거라서 얘를 뭐라고 한다? 원심성 뉴런 또는 원심성 신경이라고 합니다. 그럼 얘는 온몸에 어디로 갈 거냐? 온몸에 있는 반응기로 갈 거예요. 내 몸에서 뭔가 반응할 수 있는 반응기로 가는 거야? 그럼 반응기라는 게 어디를 얘기한다? 근육이나 아니면 물질을 분비하는 샘조직으로 갈 거예요. 땀샘, 침샘, 소화샘 이런 샘조직으로 가게 될 거야. 그럼 얘는 기능상으로 보면 무슨 신경에 속하는 거다? 운동신경. 그래서 원심성은 이응, 운동신경도 이응. 기억, 이응,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감각신경은 구심성, 운동신경은 원심성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렇다면 얘네 둘을 연결을 해서 어떤 정보가 들어왔어. 정보가 들어왔으면 정보를 받아서 판단을 해요. 판단을 해서 어떻게 하고 결정을 해요. 결정한 다음에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애. 그럼 얘네들 뭐라고 한다? 연합뉴런. 연합뉴런은 뭐 할 수 있는 애? 판단할 수 있는 애, 명령 내릴 수 있는 애를 말하는 거야. 그러면 연합뉴런은 어디에만 존재할까? 중추에만 존재해.
중추에만 존재하는데, 자 그러면 내가 지금 계속 중추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몸에서 중추란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두 군데가 있어요. 중추란 어디와 어디를 말할까요? 뇌랑 척추. 뇌와, 자 얘는 머리뼈 속에 들어있는 신경 집단을 뇌라고 해요. 그러면 등뼈 속에 들어있는 신경 집단은 뭐라고 할까? 척추는 뼈야. 척추는 등뼈를 말하는 거야. 근데 그 안에 드는 신경 집단은 척수라고 해. 그래서 중추는 뇌와 척수. 여러분 앞으로 연합뉴런은 어디에만 있다? 중추에만 있다. 그럼 중추란 뭘 말한다? 연합뉴런이 존재하는 곳을 무조건 중추라고 하는 거야. 중추에만 연합뉴런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작년에 어떤 학교에서 나왔던 시험 문제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자, 누군가 나를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 누가 나를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면 이 세 개의 뉴런 중에 누가 관여한 걸까? 누가 관여한 거야? 나를 부르는 소리 들었다까지가 끝이야. 그러면 누구? 이거 적용한 거죠? 구심성 적용한 거죠? 얘는 안 했죠? 얘는 했지. 왜? 나라는 걸 알았잖아. 내가. 거기 소리가 들려. 소리가 들렸다. 그럼 그건 뭐야? 그냥 감각 이론만 적용한 건데 부르면서 쟤 내 이름인데 라고 내가 알아챈 거잖아. 그렇다니 판단을 한 거지. 그럼 그때서 돌아볼지 말지 결정을 하는 거야. 딱 부르는 소리가 엄마 목소리인데 엄마가 심부름 시킬 것 같아. 못 들은 척. 그럼 머리에서 쳐다보지 마. 그러면 계속 못 들은 척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어디까지 간 거야? 연합뉴런까지 가고 끝난 거야. 판단까지만 내린 거야. 근데 엄마가 밥 먹으라고 그러는 것 같아. 그럼 얼른 쳐다봐야지. 대답해야지. 그러면 여기까지도 갈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면 판단을 하는 거는 감각 영역이 따로 있고 감각을 가지고 연합을 하는 영역이 따로 있다는 얘기야. 이해됐죠? 그래서 기능에 따라 나누면 이렇게 구심성, 원심성, 연합뉴런. 중학교 때는 이거를 감각신경, 운동신경, 연합신경 이렇게 배우지만 고등부에서는 구심성, 원심성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알아두시면 되고요. 특히 구심성 뉴런의 구조가 특이하다라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 방법, 마리집에 따라 나누는 방법이 있어요. 자, 마리집에 따라 나누게 되면 마리집이 없는 일반 뉴런이 있고 이렇게 뉴런의 축사골들을 마리집으로 감싸고 있는 애들이 있는데, 자, 내가 아까 이거를 마리집이라고 했었고 얘를 만드는 세포를 슈만 세포라고 했었잖아. 자, 마리집이 있으면 전도 속도가 빨라진다 그랬어? 느려진다 그랬어? 빨라진다 그랬지? 그러면 이거는 마리집이 있으니까 마리집 신경이야. 얘는 마리집이 없어.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민마리집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자극 전도 속도 당연히 누가 빠르겠어요? 마리집이 빨라요. 민마리집이 느려요. 근데 느릿하고 해서 마리집하고 비교해서 느린 건 진짜 느리지 않아. 얘도 얼마 정도 되냐면 10m/s, 30m/s 나와. 1초에 30m 가. 그럼 여러분 몸도 몇 번 왔다 갔다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엄청 빠른 거야. 얘보다 느릴 뿐이야. 그럼 얘는 얼마나 빠르냐? 얘는 100에서 200m/s 나와. 이거 진짜 빠른 거지. 그래서 속도는 얘가 더 빠르고 에너지 소모량도 얘가 더 적어요. 그리고 훨씬 더 발달된 신경이겠지. 그럼 여러분은 민마리집을 가지는 게 좋겠어? 마리집을 가지는 게 좋겠어? 마리집을 가지는 게 좋겠지. 왜? 빨리 반응하고 빠르게 움직여서 생존 확률을 높이고 싶은 거야. 근데 단점이 있어. 자, 마리집의 단점 뭘까요? 마리집 만드는 거 너무 힘들어요. 아까 생각해봐. 여러분한테 이만한 막대기를 갖다 주고 나서 그거를 계속 청테이프로 감으래. 한 10m짜리 갖다 주고 청테이프 요만한 거 주고 다 감으래. 틈 조금 내게 감고. 근데 여러분의 몸에 1000억 개의 뉴런이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까지 1000억 개의 뉴런을 다 마리집을 동그랗게 만들어서 납작하게 해서 감고 해야 되는 거야. 얼마나 힘들겠어. 초기 비용이 엄청 들어가요. 그럼 이제 생각을 해야지. 진화하는 도중에 난 그냥 마리집 안 만들고 너무 힘들어. 마리집 안 만들고 10에서 30m/s로 살래. 라고 하는 애도 굳이 마리집 만들 필요가 없는 거야. 어떤 애들일까? 그렇게 빨리 움직이지 않아도 되는 애들. 달팽이, 조개, 불가사리 이런 애들은 굳이 마리집을 만들 필요가 없는 거야. 그렇게만 살아도 생존이 되니까 초기 비용 안 들이고 이렇게 살겠다. 그래서 대부분의 무척추 동물들은 마리집 신경이 거의 없어요. 근데 모든 척추동물들은 마리집을 만들지 않은 경우에 다 죽어서 퇴화가 된 거야. 그러니까 지금 남아있는 모든 척추동물들은 뭐를 만들어? 마리집 신경을 만들게 돼 있지만
여러분 몸에도 마리집이 없는 뉴런이 있어요. 어떤 애들 길이가 엄청 짧은 애들은 굳이 마리집을 만들 필요 없어요. 우리가 한 100m 가는데 자동차 타고 갈 필요 없잖아. 근데 1km 갈 때는 자동차 타고 가는 게 좀 더 빠르겠지. 그건 똑같아. 마리집 만드는 게 너무 힘들어. 근데 굳이 짧은 뉴런은 마리집이 있거나 없거나 큰 차이가 없으니까 마리집 안 만드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마리집이 없어 축삭줄기 막이 노출된 뉴런의 속도가 느리다. 상대적으로 느린 걸 말하는 거야. 절대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느려. 마리집보다. 예를 들면 무척추 동물의 신경이라고 적으세요. 자, 마리집 신경은 마리집이 있어서 우리 일반적으로 뉴런에서 자극이 이동하는 방식이 뭐냐면 전기가 흐르듯이 이동을 하는 거야. 전기가 팍 발생하고 팍 스파크가 일면서 가는 거야. 근데 민마리집은 여기서도 전기 발생 계속 전기 발생을 하면서 가야 돼. 근데 마리집 신경 같은 경우는 여기서 한번 전기 발생하잖아. 그럼 이 전기 발생한 힘을 가지고 다시 한번 마리집을 있는 동안은 그냥 막 달리다가 스파크 한번 일으키고 달리다가 스파크 한번 일으켜. 그래서 마리집이 끊어지는 람비 결절에서만 스파크가 일어나니까 점핑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도약 전도라고 얘기해요. 람비의 결절에서만 도약 전도가 발생한다. 람비의 결절에서만 도약 전도 발생해서 도약하는 그 순간에만 잠깐 느려져. 점핑해서 날아가는 동안은 빨리 날아가는 거야. 그래서 마리집에서는 전도 속도가 엄청 빠르고요. 랑비의 결절에서 잠깐 멈칫했다가 또 마리집에서 엄청 빠르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마리집이 감싸고 있는 부분이 길면 길수록 전도 속도가 빨라지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뱀픽이 마리집을 이만하게 만들어서 여기를 다 감싸고 있으면 한 번 하고 점핑해서 이렇게 가면 되잖아요. 생각할 수도 있잖아. 점핑해서 갈 수 있는 길이가 한정돼 있어요. 오히려 너무 길게 만들어 점핑했는데 여기 떡 떨어져 버리잖아. 모든 적응이 사라져 버려. 그러니까 뛰어서 힘이 빠질 때쯤에는 람비 결절이 떨어져 줘야 돼. 그래야 다시 한번 힘 받아서 또 뛰고 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지금 설명은 이렇게 하는 거야. 진짜 어떤 과정인지는 이제 우리 막전이를 다 배우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전도 속도는 누가 더 빠르다? 마리집이 훨씬 더 빠르다. 그래서 뉴런이 이런 특징을 가지고 이런 종류가 있다라고 설명을 한 거예요. 자, 그 밑에 68페이지 밑에 가보면 흥분이라는 말이 나와요. 흥분은 뭐냐면 여러분이 내 뇌가 흥분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야. 뉴런이 자극을 받아서 특정한 상태가 돼버리면 그걸 그냥 흥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 상태를 흥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때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가장 작은 자극의 크기를 역치라고 한다. 우리가 뉴런에서 말하는 흥분은 뉴런이 역치 이상의 자극을 받아서 전기적 특성이 변하는 것. 다시 말하면 아까 스파크가 튀는 걸 말했죠? 스파크가 딱 튀는 그 현상을 흥분이라고 하는 건데 자극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흥분하는 게 아니야. 어때야 돼? 자극의 크기가 어느 정도 커져야 돼. 그럼 그거 알고 있죠? 여러분이 물을 마시는데 내가 이제 물을 계속 마시는데 내 친구가 옆에서 거기다가 설탕 알갱이를 하나씩 나도 모르게 넣고 있어. 나 물을 마셔. 좀 이따 마셨어. 몰랐는데 어느 순간에 물을 한 번 마셨는데 이게 왜 다르지? 라고 느끼는 순간이 있을 거야. 그때까지 몇 모금을 마셔도 몰랐는데 어느 순간에 이상한데 이거 맹물이 아닌데 딱 느끼는 순간 그때까지 들어간 설탕 알갱이 수 그게 뭐가 되는 거야? 역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역치 미만에서는 반응을 할까요? 못할까요? 못해. 자극이 없는 거 아니야. 그 안에 설탕 알갱이 녹아있어. 우리는 몰랐던 거지. 근데 역치 이상이 되는 순간 알아채는 거야. 반응을 하는 거야. 이거를 역치라고 합니다. 그러면 역치 값이 낮을수록 예민한 감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역치 값이 낮을수록 예민한 감각이. 자, 그 다음에 실모율이라는 단어 나옵니다. 실모율. 실모율이라고 하는 거는 그 말 자체로만 따지면 실, 있다, 모, 없다, 있거나 없거나의 법칙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럼 이거야. 지금 말한 실모율이라는 말은 어디에만 적용되냐면 단일세포 또는 단일, 한 개의 뉴런에만 적용이 되는 거야. 자, 여기가 자극의 세기예요. 여기가 반응의 크기야.
근데 자극의 세기가 1일 때 반응 하나도 안 한 거야. 왜? 자극이 있는데도 반응을 안 했다. 뭐기 때문에? 역시 미만이기 때문에. 자극의 세기가 2가 됐는데도 반응 안 했어? 자극의 세기가 3이 되는 순간 이 정도의 반응을 한 거야. 이렇게 올라갔어.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에 자극의 세기가 4가 되고 자극의 세기가 5가 되면 더 올라가고 할 거였잖아요. 근데 이때도 이만큼만 흥분해. 이때도 이만큼만 흥분해. 흥분의 크기가 2로 그냥 정해진 거야. 영훈아, 이봐야죠. 자, 그래서 자극의 세기가 3일 때도 반응은 이만큼, 4일 때도 이만큼, 5일 때도 이만큼. 그 무슨 얘기냐면 얘가 역치야. 역치 미만에서는 반응하지 않고 역치 이상에서는 반응하지만 자극의 세기가 세진다고 반응의 크기가 커지는 건 아니다. 이게 실무율이야? 그럼 이상해 선생님 살짝 건드리면 안 아픈데 세게 때리면 아픈데 그럼 왜 그래요? 실물이 적은데 그냥 똑같이 크기로 아파야죠? 우리 생각할지 모르죠? 근데 여러분이 살짝 때릴 땐 안 아프다가 세게 때리면 아픈 이유가 뭐냐면 하나의 세포는 흥분하거나 안 하거나 둘 중에 하나야. 근데 나 맞았어 맞는 순간 맞았다고 흥분할 거야. 근데 자기가 맞았다라고 말하는 세포의 수가 많아지면 뇌가 이거 아픈데 이렇게 느끼는 거야. 무슨 얘기예요? 세포 하나는 흥분하거나 안 하거나 둘 중에 하나만 결정하는데 흥분하는 세포의 수가 많아지면 전체적으로는 뇌에서는 강한 자극으로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무율은 어디에만? 하나의 세포에만 적용이 되는 거고 조직이나 기관처럼 여러 개의 세포가 모이게 되면 실무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이거야. 내가 만약에 이 강의실에 불을 껐어. 어디 있어? 껐어. 껐어. 내가 킬 거야. 터치. 켜져 안 켜져? 안 켜져. 왜? 이 스위치는 터치 스위치가 아니거든. 힘을 줘. 힘을 주다 어느 순간 딱 켜졌어. 왜 안 켜지지? 켜졌어. 켜졌어? 그러면 이게 내가 그때 준 힘, 내 손가락의 힘이 뭐가 되는 거야? 역치가 된 거야. 이해됐어요? 근데 스위치가 켜졌는데 나 더 세게 누를 거야. 여러분 더 밝아져요? 이미 켜진 스위치 아무리 눌러도 더 밝아지지 않아. 스위치는 켜지거나 꺼지거나만 중요해. 뭐가 중요해? 켜진 스위치가 많아질수록 밝아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단일 세포 하나는 꺼지거나 켜지는 스위치야. 스위치가 많이 켜질수록 우리가 강한 자극으로 느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의 세포는 실무율이 적용이 된다. 실무율이 좀 이따가 이제 나올 단어라서 미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무율까지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막전위로 들어갈 건데 우리가 막전위로 들어가기 전에 그 60페이지 밑에 막을 통한 물질 수송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거 잠깐 보고 갈게요. 이거를 보는 이유는 이게 통과에도 나오고 이거를 알아야 여러분이 막전위를 설명하기가 쉬워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세포가 살아가려면 세포막을 기준으로 필요한 물질이 들어오고 필요 없는 물질이 나가야 돼. 세포막을 통해서 수많은 물질이 드나들면서 세포가 살 수 있는 거야. 그러려면 물질이 이 세포막을 드나드는 어떤 방법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 세포막을 통한 물질 수송의 방법이 있을 건데, 자, 우리 세포막은 뭐로 되어 있다고 했죠? 인지질, 이중층으로 되어 있다. 기억나죠? 인지질 이중층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인지질 그릴 때 이쁘게 그리려고 이렇게 귀엽게 그리지만 사실 인지질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겨서 여기가 머리잖아. 그럼 여기가 꼬리인데 꼬리가 지방산이야. 지방산 물하고 친했어? 안 친했어? 안 친했지. 그러니까 인지질 이중층은 사실은 물하고 안 친한 부위가 훨씬 많아. 자, 그럼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물질 수송하는 방법 중에 첫 번째 방법 여러분들 알고 있을 거야. 많은 데서 적은 데로 저절로 퍼져나가는 현상. 뭐라고 하죠? 확산. 그러면 물질 수송하는 방법 중에 첫 번째가 확산이야. 그럼 확산은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가는 거예요?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가는 거예요?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가는 거야. 그러면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가. 다시 말하면 두 지역 간의 두 곳의 농도차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일어나요. A가 많고 B가 적어서 A에서 B로 가잖아. 그러면 B가 더 많아질 때까지 가는 게 아니야. 최대 가더라도 언제까지 가는 거야? 같아질 때까지만 가는 거야. 더 너 많이 가죠? 이게 아니야? 같아질 때까지만 가는 거라 두 곳의 농도차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일어납니다. 이거는 높은 데 있는 물이 낮은 데로 떨어지는 거랑 비슷해요. 그럼 에너지 쓸까요? 안 쓸까요? 확산의 에너지 쓸까요? 안 쓸까요?
높은 데 있는 물이 아래로 떨어지는데 에너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확산에는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아. 다시 말하면 확산은 ATP를 소모하지 않고 일어나는 거야. 우리는 지금 인지질 이중충을 통해서 일어나는 과정을 얘기합니다.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인지질 이중충이 이렇게 생겨있는 상태라서 어떤 물질이 여기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갈 거란 말이야. 근데 얘네들은 여기는 지방산이 물을 싫어하잖아. 물하고 친한 애들이 지나가려고 하면 딱 잡고 안 들여보내주는 거야. 그러니까 인지질 이중충을 직접 통과하는 애들은 되게 어떤 애들이야? 크기가 아주 작거나 지용성 물질들은 통과를 잘하지만 친수성 물질이나 크기가 큰 애들은 인지질을 통과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인지질을 직접 통과하는 경우에는 뭐라고 하냐면 단순확산이다 라고 얘기해요. 단순확산은 인지질층을 직접 통과하는 거야. 그럼 이렇게 인지질층을 직접 통과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라고 그랬어? 크기가 작거나 단순확산은 저분자, 크기가 작은 물질이나 아니면 지용성 물질. 그럼 여기 가장 대표적인 예가 누가 될까?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기체. 우리 지난 시간에 분합차에 의한 확산 이거 배웠죠. 그래서 우리가 기체가 산소가 많은 데서 적은 데로 저절로 이동하고 이산화탄소가 많은 데서 저절로 이동한다. 기체는 작아서 인지질층을 그냥 통과할 수 있어. 물도 침수성이 극성이라서 원래 쟤네가 통과하는 거 되게 방해하거든. 근데 물은 크기가 워낙 작다 보니까 통과는 가능해요. 아니면 지방산이나 글리세롤 같은 애. 이것처럼 지용성 물질들은 통과를 잘하는 거야. 근데 어떤 애가 크기가 크거나 특히 이런 애들 크기는 작아도 이온화 돼 있는 애들 이온들은 많은 데서 적은 데로 가고 싶은데 여기는 애 통과를 안 시켜줘. 가기는 가야 되는데 통과를 안 시켜줘.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돼.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렇게 새꼬막이 있어요. 그럼 나머지는 다 인지질 이중충이야. 근데 중간중간에 가끔 어떤 애들이 있냐면 이렇게 생긴 단백질이 딱 있어. 길로 따지자면 길이 쫙 뻗어 있는데 횡단보도가 가끔 있듯이 이렇게 단백질이 있어. 뭐 어떤 이온이 나 여기 바깥에 많아서 안에 들어가고 싶다 라고 하면 얘네가 딱 이렇게 하고 있다가 평상시에는 못 들어가게 하다가 특별한 조건이 되잖아. 너 잠깐만 시간 줄 테니까 얼른 들어가. 이렇게 딱 통로만 만들어줘요. 그러면 여기를 통해서 막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막단백질의 도움을 받아서 확산이 되는 경우가 있어. 이런 경우는 촉진 확산이라고 얘기해요. 촉진 확산도 확산이야. 많은 데서 적은 데로 가는 거야. 그런데 막단백질의 도움을 받아서 이런 인지질을 직접 통과하는 게 아니라 막단백질, 인지질층에 있는 막단백질을 통과하게 되는데 그럼 우리 이 막단백질을 뭐라고 부를까? 얘는 잠깐 딱 열려주기만 하는 거지 가는 걸 도와주지 않아. 나는 열어줬으니까 갈란가고 말란마 이거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단백질을 뭐라고 하냐면 통로 단백질이라고 불러요. 딱 공간만 마련해 주는 거라서 얘는 통로 단백질이라고 부릅니다. 만약에 여기로 나트륨 이동했잖아? 그럼 이걸 나트륨 통로라고 불러요. 여기를 통해 칼륨 이동했잖아? 칼륨 통로라고 불러요. 여러분은 딴 거 몰라도 나트륨 통로와 칼륨 통로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문이 열렸다고 나트륨도 이동하고 칼륨도 이동하는 게 아니야. 통로는 나트륨 통로가 열리면 나트륨만 이동하고 칼륨 통로가 열리면 칼륨만 이동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확산. 인지질을 직접 통과하면 단순 확산. 이렇게 이온 같은 애들은 막단백질이 열어줘야만 지나갈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촉진 확산. 촉진 확산이라는 단어는 몰라도 되지만 뭐는 알아야 돼? 통로라는 단어는 알아야 돼. 그럼 만약에 누군가가 통로를 통해 이동했다. 그럼 무조건 에너지 쓴 거야? 안 쓴 거야? 안 쓴 거야. 통로를 통해 이동했다. 무조건 확산이야? 에너지 안 쓴 거야. 어디서 어디로 간 거야? 많은 데서 적은 데로 간 거야. 이걸만 머릿속에 알아두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방법이 있어. 그런데 또 다른 방법 하나. 물질이 이동하는 방법 중에 두 번째 방법은 얘랑 반대야. 많은 데서 적은 데로 가는 게 아니라 적은 데서 많은 데로 보내는 방법이 있어요. 자, 이런 경우는 뭐라고 하냐면 능동수송이라고 합니다. 능동수송은 적은 곳에서 저농도인 곳에서
고농도인 곳으로 오히려 이동하는 거지. 물로 따지자면 낮은 데 있는 물이 위로, 높은 데로 올라가는 현상이에요. 이거는 농도 차이 역행하는 거잖아. 그러면 이거는 에너지를 소모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하겠죠. 이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낮은 데 있는 애를 높은 데로 올려버리는 거야. 이건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이거는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일어납니다. 에너지 소모하면서 일어나는데, 그러면 당연히 능동수동은 인지대칭을 직접 통과하지는 못할 거야. 그래서 인지대칭은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흔들흔들 하고 있으면 빠져나갈 수 있는 애들만 알아서 빠져나가는 거니까 절대 안 돼. 그렇다고 해서 통로 단백질을 이용할 수 있을까요? 안 돼. 왜? 통로는 문만 열어주는 거야. 문만 열어주면 너 들어와라 안 해도 들어오고 나가고 다 가능한 거잖아. 그러니까 방향을 조절할 수가 없어, 통로 단백질. 그래서 능동수송도 막 단백질의 도움은 받아야 되는데 얘는 약간 이런 식이에요. 어떤 물질이 밖에 많아. 밖에 많잖아? 안에 조금이야? 얘가 평상시에 여기를 살짝 이렇게 열려요. 이렇게 열리면 얘가 여기 결합을 하는 거야. 이쪽이 열렸으니까. 그런데 여기에 붙어있던 ATP가 딱 결합을 해서 ATP가 ADP로 변하는 순간 얘를 이쪽으로 열면서 얘를 팍 밀어주는 거야. 그러면 얘가 반대편으로 열려요. 그러면서 ATP 에너지를 이용해서 얘를 확 쏴주는 거야, 이쪽으로. 그럼 얘가 이쪽으로 이동하는 거지. 이렇게 있던 애가 이렇게 변한 거야. 뭘 이용해서? ATP를 이용해서. 그럼 뭐야? 막단백질의 변형이 일어나는 거야. 통로는 열었다 닫혔다 열었다 닫혔다 이거만 하는 거야. 얘는 이렇게 열렸다가 반대로 밀어주고 이렇게 열렸다가 반대로 밀어주고 이렇게 되지?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낮은 데에 있는 물을 위로 퍼올리는 기계, 투자로 뭐라고 할까? 물레. 영어로 한번 해볼까요? 자, 낮은 데에 있는 물을 위로 퍼올리는 기계. 그렇지. 펌프라고 할 거예요. 근데 물레가 그 역할을 하나? 물레방 아니냐고. 이게 물 계속 돌아가는 게 물레방 아니야? 자, 이거를 뭐라고 한다? 펌프. 그러면 여러분이 알아야 될 펌프는 딱 하나가 있습니다. 나트륨을 퍼내면 나트륨 펌프고 칼륨을 퍼내면 칼륨 펌프인데 이상하게 펌프는 동시에 이동시켜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한다? 나트륨 칼륨 펌프.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펌프라는 단어를 듣잖아? 이거 능동수송이야? 이거 에너지 사용하는 거야? 농도 차이 역행하는 거야?를 딱 떠올려야 돼. 통로라는 말이 들어가면 확산, 펌프라는 말이 들어가면 능동수송, 농도 차의 역행, 이런 의미가 딱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 알아두고 통로라는 말, 그 다음 펌프라는 말, 그래서 능동수송이라는 거, 요거 알아두시면 돼요. 그럼 이제 막전에 대해서 볼게요. 여러분 몸에는 전기가 흐르고 있다라는 거 알겠죠? 여러분 몸에는 전기, 우리는 부도체가 아니라 도체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에 전기가 흐르고 있는데 여기에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막전이라는 단어가 나와. 자, 막전이. 막전이는 뭘 말해? 이 막전에서 막이라는 게 뭘 얘기하냐면 세포막을 얘기하는 거야. 자, 여러분이 이렇게 세포막이 있잖아요. 이 세포가 무슨 세포가 됐든 상관없어. 모든 세포야. 모든 세포에서 세포막을 기준으로 외부가 있어. 세포막을 기준으로 내부가 있어요. 그러면 외부하고 내부에다가 이렇게 전극을 꽂아. 전압계를 딱 켜. 그러면 전압계가 특정한 값을 가리킵니다. 무슨 뜻이야? 안쪽과 바깥쪽의 전압값이 다르다는 뜻이야. 안쪽하고 바깥쪽의 전압값이 같으면 0이 되겠지. 그런데 0이었던 애를 이걸 꽂아 전압을 딱 키는 순간 바늘이 확 들어간다는 얘기는 안쪽과 바깥쪽의 전압값이 다르다는 뜻이야. 이때 막전이란 세포막을 기준으로 세포막 내외 안쪽과 바깥쪽의 전압값의 차이. 세포막 내부랑 외부가 전압값이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이게 막전이에요. 세포막 내외의 전압값의 차이를 막전이라고 하는데, 살아있는 세포라면 반드시 막전이가 형성돼 있어야 돼요. 죽은 세포는 0이야. 막전이가 안 나와. 살아있는 세포라면 자극을 받았던 안 받았던 형상시건 언제건 막전이는 항상 형성돼 있어야 돼. 그런데 막전이 값을 따질 때 안쪽하고 바깥쪽을 누구에서 누구를 빼야 되지? 이를 결정을 해야 되잖아. 자,
막전위를 측정할 때는 항상 누가 기준이냐면 외부가 기준이에요. 자, 막전위를 측정할 때 외부가 기준입니다. 그럼 여러분 기준이 외부라면 내부에서 외부를 빼야 되는 거야? 외부에서 내부를 빼야 되는 거야? 외부가 기준이래. 어디서 어디를 빼야 돼? 내부에서 내부. 예를 들면 이거잖아. 너 기준으로 너보다 잘하는 애가 누구야? 달리기 잘하는 애가 누구야? 공부 잘하는 애가 너 기준으로. 그럼 무슨 얘기야? 걔 점수에서 내 점수를 뺐을 때 플러스 나면 잘하는 애잖아. 그럼 뭐야? 상대편에서 기준값을 빼야 돼. 기억해두세요. 나중에 A를 기준으로 B를 기준으로 이런 말이 나와요. 상대편에서 기준값을 빼야 된다는 거 알아두십니다. 그러니까 외부가 기준이라서 내부의 막전위 값에서 외부의 막전위 값을 빼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막전위의 종류에는 여러분이 알아야 할 막전위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어떻게 두 가지가 있냐면 아무런 자극을 받지 않았을 때 평상시의 막전위. 내가 아까 흥분하면 스파크가 튄다 그랬지. 전기가 발생한다 그랬지. 그러면 자극, 역치상의 자극을 받으면 막전위가 확 변해. 평상시랑 다르게 확 변해. 그거를 활동적. 그래서 자극을 받지 않았을 때의 막전위가 있고요. 역치상의 자극을 받았을 때의 막전위가 있습니다. 두 개의 막전위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아무런 자극을 받지 않았을 때의 막전위를 휴지전이라고 불러요. 휴지전이는 겉에서 전압계로 보니까 전압계에서 아무 변화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휴지전이는 쉬고 있는 전인가 보다, 정지되어 있는 전인가 보다 처음에 그렇게 생각한 거야. 그래서 휴지전이는 쓰레기전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쉬고 있는, 멈춰 있는 전이라는 뜻이야. 아무런 자극을 받지 않아서 그냥 그 값이 계속 유지되는 거야. 그리고 가끔 드라마, 의학 드라마 보면 띠띠띠띠띠 되다 갑자기 띠 하면 끝난 거잖아. 사람이 죽으면 띠 하면 사망인 거잖아. 이게 뭐야? 끝났다 그거야. 아무 변화가 없다 이거거든. 이 변화가 생겨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휴지전이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상태의 막전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휴지전이 값은 도대체 얼마가 될까? 휴지전이 값을 측정을 해봤더니 여기가 외부야. 내부가 될 건데 이게 뉴런 다르고 심장세포 다르고 여러분의 간세포가 달라. 근데 우리는 지금 누구 배우는 거야? 뉴런 배우는 거야. 뉴런을 안쪽의 막전에서 바깥쪽의 막전의 값을 뺐더니 마이너스 70mV가 나왔어요. 그럼 안쪽이 높다는 거예요? 바깥쪽이 높다는 거예요? 바깥쪽이 높다는 거야. 예를 들면 이거야. 안쪽이 마이너스 35mV인데 바깥쪽이 플러스 35mV인 거야. 마이너스 35에서 플러스 35를 빼서 마이너스 75가 나왔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아무런 자극도 받지 않았을 때의 막전이를 휴지전이라고 하는데 그때의 막전이 값이 뉴런에서 얼마가 나온다? 마이너스 70이 나와. 그래서 바깥쪽이 플러스 극으로 안쪽이 마이너스 극으로 극이 나눠져 있는 거야. 근데 이때 이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분극, 극이 나눠져 있는 상태, 분극 상태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잘 들으세요. 아무런 자극을 받지 않았을 때의 막전이를 뭐라고 한다? 휴지전이. 아무런 자극을 받지 않았을 때의 막전이 값은 얼마다? 마이너스 70mV. 아무런 자극을 받지 않았을 때 막의 상태는 어떤 상태다? 그렇지, 분극 상태. 상태가 어떠냐 그러면 분극으로 대답을 해야 되고 그때의 전위를 뭐라고 하냐 그러면 휴지전이라고 하고 그때 전위값이 얼마냐 그러면 마이너스 70이 돼야 돼요. 그래서 질문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왜 바깥이 플러스가 안쪽이 마이너스 35인 걸까? 왜 바깥이 플러스가 안쪽이 마이너스인 걸까? 궁금하잖아. 그래서 이게 도대체 왜 그런지를 이제 막 자세히 좀 이제 연구를 해봤더니 특징적인 게 뭐냐면 우리 몸에 이온들이 많아. 여러 몸의 이온에 나트륨이온, 칼륨이온, 칼슘이온, 염화이온, 뭐 수소이온 되게 많을 거야. 근데 이온들이 세포막을 기준으로 안쪽하고 바깥쪽의 농도가 같은 이온이 1도 없어. 모든 이온들은 바깥쪽에만 엄청 많거나 안쪽에만 엄청 많거나 무조건 둘 중에 하나야. 모든 이온들이 그래요. 근데 여러분 딴 거 알 거 없고 딱 두 가지만 있는데 나트륨과 칼륨만 알 거야. 나트륨은 바깥쪽에는 엄청 많은데 안쪽에는 조금밖에 없어. 근데 칼륨은 안쪽에 엄청 많은데 바깥쪽에 조금밖에 없어. 일단은 평상시에 나트륨은 바깥에 많고 칼륨은 안에 많다. 이거는 어떤 경우나 똑같아요. 절대 예외 없어요. 나트륨은 어떤 경우에도 항상 바깥쪽에 많아야 돼. 자극을 받았든 안 받았든 항상 나트륨은 바깥에 많아야 되고 칼륨은 안에 많은 거야.
또 우리가 생각하기에 얘도 일과 양이온이고 얘도 일과 양이온이니까 얘는 바깥에 맞고 얘는 안에 맞으면 같아져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 근데 무슨 일이 생기냐면 첫 번째, 나트륨 칼륨 펌프가 작동 중이에요. 여러분 모든 세포에서 여러분이 밥 먹고 만들어낸 ATP 에너지의 20%가 여러분의 모든 세포에서 지금 나트륨 칼륨 펌프를 수행하고 있어. 그럼 무슨 얘기야? 나트륨은 계속 밖으로 퍼내고 있는 거고 칼륨은 계속 안으로 퍼들이고 있는 거야. 그럼 나트륨이 나가고 칼륨이 나오면 그것도 일가식이니까 상관없지 않느냐? 근데 이때 뭐가 있냐면, 자, 첫 번째 이유, 이거는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어요. 둥극이 되는 이유가 뭐냐? 휴지전이 형성의 원인을 적어라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나트륨 칼륨 펌프가 진행 중인데 이거야. 나트륨이 3개가 밖으로 나갈 때 칼륨은 2개가 안으로 들어와요. 그럼 안쪽 입장에서는 어떤 거야? 3개 주고 2개 받고 3개 주고 2개 받고 플러스를 3개 주고 2개 받고 계속 그러고 있는 거야. 그럼 당연히 플러스 손해보고 있는 거지. 3개 줬는데 받는 건 2개밖에 안 되니까 이게 하루 종일 일어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바깥쪽이 플러스가 더 많아지면서 바깥쪽이 플러스, 안쪽이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이유 이해됐죠? 자, 두 번째 이유 가볼게요. 나트륨은 바깥에 많으니까 뭐 하고 싶어? 안으로 들어오고 싶지. 나트륨이 바깥에 많아서 안으로 들어오고 싶은데 얘가 들어올 수 있는 인지질은 절대 없고 통로를 통해 들어와야 되는데 나트륨 통로가 평상시에 딱 잠겨서 안 열려. 그러니까 얘는 들어가고 싶지만 못 들어가. 자, 칼륨은 안에 많으니까 밖으로 뭐 하고 싶어? 나가고 싶어. 그럼 얘도 어디를 통해 나가야 돼? 통로를 통해 나가야 되는데 칼륨 통로는 한 100개 중에 4, 5개가 열려있어. 그러면 나트륨은 하나도 못 들어와. 하나도 못 들어오는 거는 예외는 항상 있어. 조금 들어오는 데 있긴 있어. 근데 거의 못 들어와. 근데 칼륨 통로는 슬금슬금 빠져나가게 조금씩 열려있는 거야. 그럼 안쪽 입장에 생각해봐. 3개 주고 2개 받고 3개 주고 2개 받고 해서 안 그래도 손해봤는데 안으로 들어온 칼륨이 슬슬슬 새 나가. 밖으로 나간 나트륨은 하나도 못 들어와. 또 플러스 손해보는 거지. 그죠? 그래서 두 번째 이유는 평상시 칼륨의 투과도가 나트륨의 투과도보다 크다. 어떤 자극이 없었을 때 평상시를 말하는 건데 나트륨은 거의 이동을 못하는데 칼륨이 자꾸 바깥으로 새 나가니까 안쪽 입장에서는 플러스를 더 손해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휴지전이의 첫 번째 원인은 나트륨 칼륨 펌프, 두 번째 원인은 평상시 칼륨의 투과도가 나트륨의 투과도보다 커서 자꾸 바깥으로 빠져나오고 있다는 거. 세 번째 거기 써있죠? 세포막 안쪽에 음전하를 끌고 있는 단백질들이 많은 거야. 그러다 보니 안쪽에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휴지전이의 원인 이렇게 세 가지 볼 수 있어요. 나트륨 칼륨 펌프보다 나트륨이 3개 나갈 때 칼륨은 2개 들어온다. 이윤의 투과성, 평상시 칼륨의 투과도가 나트륨의 투과도보다 크다. 세포막 내부에 음전하를 띠는 단백질이 많이 존재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거기 막전일 종류 3번에다가 넣으세요. 휴지전이와 활동전이. 휴지전이와 활동전이. 휴지전일 때 막의 상태는 무슨 상태다? 분극 상태. 자극을 받지 않은 상태의 막전이니까 이게 얼마 정도 된다? 마이너스 70mV가 된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잠깐만 쉬었다 할게요. 자, 실시정지 눌러줄까요? 자, 보세요. 유런이 간단하게 그려볼게. 유런이 이렇게 생겼다고 하자. 자, 뉴런이 이렇게 생겼는데 어떤 연구하는 그 팀이 여기에다가 전압계, 미세 전압계를 측정하고 여기에서 막전이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측정하게 한 거야. 자극을 준 다음에. 자, 그러면 여기 이 근처에 존재하고 있는 애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나트륨문이 열렸다 닫혔다 하고 이러면 뭐 능동성 일어나고 이렇게 되겠지. 근데 이걸 이제 그림으로 그릴 건데 여기가 세포막이라서 인지들 이동성을 막 이렇게 그려야 되는데 그거 다 그리기 너무 힘드니까 그냥 이렇게 그린 거야. 이렇게 그리면 여기에 인지들 이동성을 이렇게 그렸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세포막인 거야. 그 다음에 여기 통로가 있어. 통로가 있을 때 이거 닫혀 있어. 그랬다가 열리면 이렇게 될 거야. 이것도 닫혔다 열렸다 그리기 뭐하니까 문처럼 그렸어.
자, 이거 열린 거야, 닫힌 거야? 닫혀. 이거는 열린 거야, 닫힌 거야? 열려. 이렇게 열린 그림은 이렇게 그릴 거고, 안 열리고 딱 닫혀 있는 그림은 이렇게 그릴 거야. 이해됐어요? 나는 지금 여기를 확대해서 본 거야. 여기를 확대해서 본 거거든?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 위쪽이 세포의 외부가 되는 거야. 요거 아래쪽이 세포의 내부가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위쪽이 외부, 아래쪽이 내부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이 그림을 여기를 확대했다고 하잖아? 시험 문제에서 그렇게 나올 때도 있어. 그럼 위쪽이 뭐가 되는 거야? 세포의 내부. 아래쪽이 세포의 외부. 그렇게 될 수도 있어서 내가 여러분하고 설명할 때 위를 외부라고 했다고 해서 항상 시험 문제 위가 외부고 아래가 내부라는 건 없어요. 외부, 내부는 막을 기준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걸 알아둬야 돼. 자, 그래서 지금 아무런 자극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나트륨은 바깥에 많이 있고 안에는 조금밖에 없어. 칼륨은 안에 많이 있고 바깥에 조금밖에 없고 이때 막전이가 지금 마이너스 70mV였던 거야. 이해됐어요? 자, 그런데 어딘가에서 자극을 받아서 내가 지금 측정하고 있는 곳이 이곳인데 옆에서 내가 측정하고 있는 곳으로 나트륨 이온들이 하나 둘씩 이렇게 오는 거야. 자, 이거 지금 외부예요, 내부예요? 내부야. 내부에 나트륨이 별로 없었어 원래. 근데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여기서 측정하는데 이쪽에서 나트륨이 자꾸 이쪽으로 오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여기에 나트륨이 하나 둘 늘어날 거 아니야? 그럼 플러스 전하가 점점 늘어나는 거잖아? 그럼 이 값이 마이너스 65쪽으로 갈까? 마이너스 75쪽으로 갈까? 60. 마이너스 65가 되겠지. 왜? 얘가 마이너스가 강했는데 그나마 플러스 전화를 띄는 애들이 하나 둘씩 오니까 둘의 차이가 점점 줄어드는 거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65가 돼. 그럼 나트륨이 조금 더 와. 마이너스 60이 돼. 여기까지 갔는데 나트륨이 안 와. 그럼 다시 제자리를 서서히 돌아가. 근데 더 나트륨이 와서 마이너스 55가 되잖아. 이 마이너스 55가 예를 들어서 나트륨 통로의 역치값이었던 거야. 그래서 나트륨 문이 안 열리고 안 열리고 안 열리고 빠지고 있었는데 나트륨들이 하나둘 와가지고 막전이 값이 마이너스 55가 되는 순간 갑자기 나트륨 문이 확 열려요. 그럼 나트륨은 바깥에 엄청나게 많아서 안으로 들어오고 싶었었는데 문이 하나도 안 열리고 통로가 하나도 안 열려서 못 들어오고 있었던 거잖아. 그래서 마이너스가 55가 되는 순간 바깥에 있던 나트륨들이 확산에 의해서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고 안으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자, 이렇게 나트륨이 들어오는데 이게 칼륨문이거든. 칼륨 통로. 칼륨 통로는 안 열려요. 나트륨 통로만 열린 거야. 그럼 무슨 얘기냐면 안에 들어있던 플러스를 유지시켜주던 칼륨은 원래대로 그대로 다 있어. 근데 안에 나트륨이 거의 없었는데 바깥에 있던 나트륨들이 안으로 막 쏟아져 들어오고 있어. 근데 이 나트륨문은 이거예요. 안 열리고 안 열려. 버티다가 마이너스 55가 되는 순간 확 열렸지. 열리면 언제까지 열려있을 거냐? 1000분의 1초에서 500분의 1초 정도 열린대요. 확 열렸다 탁 닫히는 거야. 강한 자극이면 오래 열려있고 약한 자극이면 잠깐 열리는 게 아니라 무조건 열리기만 하면 정해진 시간이 되면 닫히는 거야. 그러니까 열려있는 시간이 어떻다? 일정한 거야. 그래서 나트륨이 막 쏟아져 들어오니까 이 막전이 값이 갑자기 마이너스 20, 0 찍어 오히려 바깥쪽이 마이너스가 되는 플러스 30까지 올라가 버려요. 그래서 어느 순간이 되잖아. 안쪽이 플러스 15, 바깥쪽이 마이너스 15가 되면서 플러스 30까지 올라가 버리는 거야. 그러면 지금 이거는 무슨 상태였냐면 분극 상태였어. 근데 여기부터는 분극에서 벗어났잖아. 자, 분극에서 벗어났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탈분극 상태다라고 얘기해요. 탈분극 상태는 누구 때문에 생긴 거야? 결국은 나트륨문이 열리면서 나트륨이 안으로 쏟아져 오는 바람에 갑자기 이렇게 된 거야. 처음에는 나트륨이 한두 개씩만 왔기 때문에 걔가 만약에 적은 양으로 왔으면 오다가 제자리로 돌아갔을 거야. 근데 오다 어느 순간에 마이너스 55가 되는 순간 갑자기 나트륨 통로가 그 근처에 있는 수십 개의 나트륨 통로가 쫙 열리면서 막 쏟아져 들어온 거야. 그래서 플러스 30까지 가서 탈분극이 된 거예요. 근데 플러스 30이 되는 순간 나트륨문이 닫히고 이번에는 칼륨문이 열려요. 자, 그럼 어떤 상황이냐면 아까 나트륨 안으로 많이 쏟아져 들어왔었지. 자, 바깥에는 나트륨이 많지만 안에는 나트륨이 많았어요, 적었어요? 적었지. 그런데 갑자기 안으로 나트륨이 많이 들어왔지? 이 나트륨 어떻게 될 것 같아? 사방으로 흩어져서 없어질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면 내가 재고 있는 거는 여기다가 딱 바늘 꽂고 재고 있는데 나트륨이 갑자기 막 오니까 막 높아졌던 거야. 근데 안으로 들어온 나트륨은 세포 여러 곳으로 흩어져서 사라지게 될 거야. 그런데 이제 누가 나가고 있어? 칼륨이 막 나오고 있잖아. 안쪽에 플러스를 유지시켜주는 칼륨이 막 나가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 막전이가 다시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70까지 갔어. 근데 이거보다 더 봐서 마이너스 80을 찍고 그리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서 마이너스 70으로 제자리를 찾았어. 그러면 얘는 다시 둥극이 되고 있어. 여기까지 가서 탈분극이 됐잖아. 다시 둥극으로 돌아가고 있어. 다시 둥극이 된다. 그래서 뭐라고 한다? 재분극. 그럼 재분극은 결국 누구 때문에 일어난 거야? 칼륨이온이 바깥으로 유출되기 때문에 일어난 거야. 그래서 결국 재분극이 됐는데 재분극이 되는 도중에 잠깐 분극까지만 가고 끝났어야 되는데 분극을 지나쳐 갔다 왔어. 이거는 분극을 지나쳐 갔다 너무 심하게 분극됐다. 과분극이라고 얘기합니다. 잠깐 과분극을 찍고 제자리로 돌아온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렇게 되면 밖으로 나간 칼륨이온도 사방으로 흩어져 사라지고 그러다 보니 제자리로 돌아가서 원래대로 둘 다 닫히면서 이렇게 되는데 자 지금 나트륨문이 열려가지고 얘가 확 불어서 플러스 30 찍었잖아. 그리고 나서 칼륨문이 열렸잖아. 칼륨도 일정 시간 동안 열려있어요. 칼륨도 열려있는 시간은 동일한데 칼륨문이 열려있는 시간이 나트륨문이 열려있는 시간보다 조금 더 길어. 그래서 마이너스 80까지 내려가는 거야. 똑같은 시간 열려있었으면 마이너스 70까지 끝났을 건데 칼륨문이 열려있는 시간이 나트륨보다 살짝 길다 보니까 좀 더 많이 빠져나가서 마이너스 70으로 갔다가 다시 흩어져서 사라지면서 제자리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그래프로 그리잖아. 자, 여기가 마이너스 70이야. 마이너스 70이었는데 나트륨이 하나 둘씩 와. 하나 둘씩 조금씩 올라가. 나 마이너스 59가 됐어. 갑자기 올라가. 플러스 30 찍었어. 이제 내려와. 내려와서 마이너스 70까지 마이너스 80까지 내려갔다가 마이너스 70으로 들어가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70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55라고 하자. 역지값은 늘어에 따라 달라서 어떨 때는 마이너스 60이 될 수도 있고 어떨 때 마이너스 55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외울 필요가 없어. 근데 갑자기 올라가는 이 지점이 역지값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얘가 예를 들어서 플러스 30까지 올라간다고 치자. 그리고 마이너스 70인데 여기 마이너스 80까지 내려갔다고 합시다. 여기 다시 마이너스 70이야. 자 그러면 역치상의 자극을 받아서 갑자기 일어나는 막전의 큰 변화를 활동전이라고 할 거예요. 자 거기 70페이지 볼게요. 뉴런이 역치 이상의 자극을 받았을 때 일어나는 막전의 큰 변화. 여기다 동그라미 치세요. 큰 변화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뉴런이 역치 이상의 자극을 받았을 때 일어나는 막전의 큰 변화인데 얘가 지속되는 시간은 1000분의 1초에서 1000분의 3초 정도만 지속이 되는 거야. 금방 사라지게 되는 거거든. 이때 역치전이라는 거는 활동전이를 일으킬 수 있는 최소한의 막전이를 역치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그래프 보세요. 이 그래프에서 이제 물어봅니다. 첫 번째, 활동전이 아니 휴지전이 값 얼마예요? 그림만 보고 대답하시면 돼요. 마이너스 70mV. 휴지전이니까 역치전이니까 얼마예요? 마이너스 55mV. 역치전이니까 활동전이니까 얼마예요? 내가 어디다 동그라미 치라 그랬지? 변화. 큰 변화. 자, 그럼 활동전이니까 얼마예요? 85. 아니지. 여기가 원래 기본이었지. 이만큼. 100mV. 마이너스 55에서 급격하게 증가한 거지만 어쨌든 시작은 여기부터 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100mV라고 봐요. 그래서 이거를 플러스 30mV라고 하면 안 돼. 활동전이 값을 100mV. 여기 80까지 내려갔으면 110 아니야? 그건 아니야? 올라가서 갑자기 변한 요 부분을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활동전이 값은 100mV다라고 봐야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 한번 채워봅시다. 8분분. 나트륨 통로가 열려서 나트륨이 세포 안으로 확산을 통해 유입 되는데 막전이가 역전됩니다. 그래서 바깥쪽이 오히려 마이너스, 안쪽이 플러스가 된다. 막전이가 뉴런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어떤 뉴런은 플러스 30까지,
어떤 유로는 플러스 35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러면 플러스 30을 찍었을 때, 그래서 바깥쪽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고 안쪽이 플러스가 된 이 순간, 여러분 나트륨은 세포 바깥에 더 많을까요? 안에 더 많을까요? 안. 어디가 더 많다? 나트륨? 안쪽. 바깥쪽이 많아. 왜 바깥쪽이 많지? 막 쏟아져 들어와서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바뀌었는데 왜 바깥쪽이 많지? 아, 다 흩어져. 흩어지기도 했지만 우리 일어난 원리가 뭐였어? 확산은 뭐라고 그랬어? 아무리 많이 들어와도 같아질 때까지. 아무리 많이 들어와도 같아질 때까지인데 몇 초 열려 있었다고? 500분의 1초 열려 있었어 겨우. 그동안 들어와 봤자 역전을 시킬 수는 없어요. 그 자리만 좀 잠깐 많이 들어온 거지 역전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 나트륨은 어떤 경우에도 바깥이 항상 많고 칼륨은 어떤 경우에도 세포 내부에 항상 많다는 거. 이건 예외 없어요. 무조건 나트륨은 바깥에 많고 칼륨은 안에 많아요. 그래서 거기다 쓰세요. 나트륨의 농도 비교 항상 외부가 높다. 나트륨의 농도는 항상 외부가 높다. 자, 그 다음 재분구. 칼륨 통로가 열리면서 칼륨이 세포 밖으로 확산을 통해 방출이 되죠. 계속 내려오는데 내려다가 과분극을 지난 후에 분국 상태로 돌아오는데, 그렇다면 과분극의 원인은 뭐다? 칼륨 통로가 열려있는 시간이 더 길다. 칼륨 통로가 나트륨 통로가 열려있는 시간보다 좀 더 길어. 그러니까 칼륨이 빠져나가는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려. 그러다 보니 좀 더 많이 빠져나가서 마이너스 80까지 가는 거야. 그럼 우리는 일반적으로 여기부터 시작해서 이 꼭대기까지를 탈분극이라고 얘기합니다. 나트륨이 안으로 들어와서 생기는 거고,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재분극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칼륨이 바깥으로 빠져나가서 생기게 됩니다. 네, 거기서 1번은 분극이에요. 그 그래프에서 1번은 분극, 2번은 탈분극, 3번 재분극, 4번 과분극인데 3번하고 4번은 합쳐서 그냥 재분극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탈분극일 때는 나트륨 통로가 열리고 재분극일 때는 칼륨 통로가 열려. 그러면 나트륨 칼륨 펌프는 알아두세요. 나트륨 칼륨 펌프는 항상 진행 중이야. 분극일 때도 탈분극일 때도 재분극일 때도 나트륨 칼륨 펌프는 계속 진행 중이라고 봐요. 중간에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 진행 중이라고 봐. 근데 지금까지 설명은 좀 이해가 됐죠? 근데 내가 지금 여기에다가 전압기 측정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잖아. 여기서 일어나는 변화를 지금 그래프로 그린 거잖아. 근데 바로 옆에서 또 다른 사람들이 전압계를 측정하고 있다고 생각하자. 바로 옆에서 또 다른 사람들이 전압계를 측정하고 보고 있는 거야. 그럼 그게 어디냐면 여기까지 재분극 다 일어났어? 여기야. 바로 옆이야. 얘네가 지금 마이너스 70mV야. 여기서는 막 나트륨은 열려서 쏟아져 들어오고 칼륨은 열려서 쏟아져 나가고 난리가 났어. 여기서는 별로 변화가 없었어. 바로 옆이니까. 근데 봐. 얘가 마이너스 70mV였는데 아까 여기 문이 열렸었잖아요. 나트륨 문이. 나트륨 통이 열렸었지. 나트륨 어떻게 됐다 그랬어?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그랬지. 자, 안으로 쏟아져 들어온 나트륨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사방으로 퍼져 나간다 그랬지. 퍼져 나가다 어디까지 퍼져 나가는 거야? 이쪽으로 가는 거야. 그럼 여기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었는데 왼쪽에서 자꾸 나트륨이 오는 거야. 자꾸 나트륨이 오는데 그 양이 점점 많아져 뭐가 되는 순간? 마이너스 55가 되는 순간 얘도 다시 열리는 거야. 이해돼요? 그러면 여기로 또 나트륨이 막 쏟아져 들어올 거 아니야? 그럼 여기로 쏟아져 들어온 나트륨이 어떻게 될 거야? 사방으로 퍼질 거야. 사방으로 퍼지면 이 옆에 있던 애들이 아무 문제 없이 이렇게 닫혀 있었는데 사방으로 퍼지는 나트륨이 점점 오니까 가만히 기다리다 마이너스 55가 되는 순간 다시 열려서 쏟아져 들어오는 거야. 뭐야? 한 번 생긴 활동전이가 가던 방향으로 계속 스스로 재발생하는 거야. 한 번만 흥분을 시켜주면 쏟아져 들어오는 나트륨이 사방으로 퍼지는 바람에 또 일으키고 또 일으키고 또 일으키면서 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됐죠? 자, 그래서 거기 특징 보세요. 한 번 생기면 뉴런 내에서 스스로 재발생. 그런데 가던 방향으로만 재발생합니다.
가던 방향으로만 재발생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서 막 나트륨이 들어왔어. 이 들어온 나트륨이 사방으로 퍼져. 그래서 여기서 새로운 활동전이가 생겨서 들어왔어. 여기서 나트륨이 또 사방으로 퍼져. 그래서 또 여기서 새로운 이렇게 점점 연식을 가잖아. 이렇게 가다가 다시 왔다가 가다가 왔다가 이렇게 아니라고. 가던 방향으로만 가는 거라고. 왔다 갔다가 아니야. 왜 그러냐면 세 군데가 있어요. 1, 2, 3이라고 하자. 1에서 막 쏟아져 들어온 거야. 그래서 얘가 쏟아져 들어온 애가 사방으로 퍼졌어. 2에서 일어난 거야. 2에서 쏟아져 들어왔어. 들어온 애가 사방으로 퍼졌어. 그래서 새로운 활동전이 생긴 거야. 그러면 이쪽으로 가서 얘 제공 다 일어났는데 가서 얘 다시 흥분시킬 수도 있잖아요. 왜? 무작위적으로 퍼져나갈 거라서 가던 방향으로 얘도 흥분시킬 수 있지만 지나온 방향으로 다시 가서 얘도 흥분시킬 수 있잖아요. 말 되지? 말 되는데 왜 이쪽은 안 되냐면 얘는 지금 아무런 자극도 받은 적이 없어서 마이너스 70mV야. 얘는 좀 아까 자극이 지나왔지? 지금 얘는 약 마이너스 80mV야. 무슨 얘기냐? 안으로 쏟아져 들어온 나트륨이 이쪽으로도 가고 이쪽으로도 갈 건데 얘는 15만 올리면 새로운 흥분을 일으킬 수 있어. 얘는 25를 올려야 역치전에 도달해. 근데 이렇게 들어온 나트륨이 25를 올릴 정도로 양이 많진 않아. 그래서 가던 방향으로는 가지만 지나온 방향은 안 가, 못 가. 왜 못 가? 과분극 상태라서 새로운 활동들을 못 일으키는 거야.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가던 방향으로만 계속 흥분이 일어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뉴런이 이렇게 있잖아. 일반적으로 여기로 자극이 오죠? 여기에 자극 주면 쫙 퍼져가요. 근데 우리가 일부러 억지로 여기에다 자극을 주잖아?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쭉 가요. 근데 우리가 일부러 여기에다 자극을 주잖아? 그러면 이쪽으로 쭉 가고 이쪽으로도 쭉 가고. 다시 말하면 뉴런 내에서는 시작한 곳에서 뉴런이 끝나는 방향으로 그냥 쭉 이거는 가능하다는 얘기야. 근데 왔다 갔다 이건 아니라는 거지. 알겠죠? 뉴런 내에서는 양방향 가능한 거야. 그래서 가던 방향으로만 재발생한다. 자, 이렇게 됐어요. 지나온 곳은 과분극 상태이기 때문에 지나온 곳은 과분극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되돌아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가던 방향으로만 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 자극이 주어지면 얘가 기다리다 그 자극이 마이너스 55를 만들면 활동전이가 일어나. 나트륨문이 확 열려서 나트륨이 막 쏟아져 들어와.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 나트륨문이 열려있는 시간은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센 자극이건 약한 자극. 너무 약하잖아? 문이 아예 안 열려. 근데 얘가 역치장이 됐잖아? 문이 열려. 그럼 그때는 센 자극이건 약한 자극이건 열렸다 닫힐 거라 열려있는 시간이 똑같지? 그럼 나트륨이 들어오는 양도 똑같지? 그러면 막전이 변화도 똑같아야 돼서 센 자극은 이렇게까지 올라가고 약한 자극은 이렇게까지 올라가는 게 아니야. 뭐가 됐든 여기까지 올라가. 이해됐지? 그러니까 자극의 세기가 세질 때 활동전이의 크기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해. 활동전이 크기 안 변해. 그럼 센 자극이 들어오면 뭐가 변해요? 뭐가 변하냐면 자극을 받아 확 올라갔다 내려왔어. 내려오다마자 또 올라가고 내려오자마자 또 올라가. 이건 가능해. 센 자극이 들어오면. 근데 약한 자극이 들어오면 올라갔다 내려왔지? 그럼 자극이 한동안 약해서 반응을 역치상을 못 이루니까 이렇게 하다가 한참 있다 반응을 하게 돼. 활동전이 크기가 변하는 게 아니라 활동전이 빈도가 증가하는 거예요. 여기다 적을게요. 실무율이 적용된다. 어디에? 활동전이. 그래서 자극이 증가하면, 자극의 세기가 증가하면 활동전이 크기는 불변. 근데 뭐는 증가? 빈도 증가. 그럼 자극이 이동하는 속도, 이동 속도 불변. 이동 속도도 불변이에요. 왜? 나트륨이 확산되는 속도는 같을 거라서 어차피. 봐봐. 열려있는 시간이 똑같아. 그러면 들어오는 나트륨량이 똑같아. 그럼 확산되는 속도가 똑같아. 그러니까 자극 이동 속도가 똑같은 거지. 이해됐죠? 그러면 자극의 이동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는 조건은 뭐가 있느냐? 자극의 이동 속도가 빨라지는 조건. 첫 번째 뭐다? 마리집이 있을 때. 두 번째 뭐다? 축삭의 직경이 두꺼우면 빨라요. 왜? 좁은 길을 가는 것보다 넓은 길을 가면 그만큼 저항이 줄어들어서 훨씬 더 빠르게 이동할 수 있거든. 그래서 축삭의 직경이 크거나
마리집이 있을 때는 전도 속도가 빨라지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 마리집이 있는 애가 마리집이 없는 애보다 왜 자극 전도 속도가 빠른지 볼게요. 자 지금 이렇게 보자. 마리집 없는 애 여기에 자극을 받아서 나트륨이 막 들어온 거야. 나트륨이 막 들어왔어. 이 많은 나트륨이 옆으로 전달이 될 거야. 많아서 한동안 갈 수 있는데 옆으로 쭉 갔더니 옆에 있는 나트륨을 또 건드린 거야. 또 쏟아져 들어와. 그럼 얘가 양이 이제 많아. 옆으로 좀 가려고 했더니 또 들어와. 또 들어와. 계속 일으키면서 가는 거야. 근데 마리집으로 돼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마리집으로 쌓여있는 곳은 절대로 물질 이동이 일어날 수 없어. 나트륨이고 칼륨이고 아무도 이동을 못해. 완전 다 이렇게 감싸놔가지고 다 막혔어 문이. 그러니까 뭐냐면 나트륨이 쏟아져 들어왔어. 여기가 엄청 많아. 얘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가는데 중간에 나트륨이 없으니까 새로운 활동이 아니니까 무조건 달리기만 하는 거야. 달리다가 가면 갈수록 농도가 점점 줄어들 거 아니야. 사방으로 퍼져나가니까 농도가 점점 줄어들겠지. 농도가 줄어들어서 더 이상 활동 전지를 일으킬 능력이 안 되기 전에 마리집이 끊어져.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55 만들어서 막 쏟아져 들어와. 쏟아져 들어오는 동안 잠깐 멈칫했다가 이게 또 무지하게 빠른 속도로 퍼져나가. 그러니까 마리집을 지날 때는 활동전이 안 일으키고 달리기만 하는 거야. 얘는 달리려고 하면 활동전이 일으키고 달리려고 하면 활동전이 일으키는 거야. 그러니까 힘이 빠질 때까지는 달리는 게 유리하거든. 달릴 힘이 아직도 남았는데 또 문 열려서 받아서 또 달리고 하려니까 얘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지. 그래서 랑비의 결절에서는 활동전이를 일으키면서 달릴 수 있는 원동력을 제공받는 거고, 진짜 마리집을 지날 때가 빨리 달리는 거야. 어디가 더 빠르다고? 마리집을 지날 때가 빠른 거예요. 랑비 결절을 지날 때는 잠깐 느려졌다가 빨라졌다 느려졌다 빨라졌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마리집이 훨씬 빨라. 그럼 여러분 중요한 거 알아둘 거. 마리집이 있는 곳에서는 절대로 활동전이가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온의 이동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마리집이 있는 곳에서는 이온의 이동도 일어나면 안 되고 활동전이도 발생하면 안 된다라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거기는 그리는 겁니다. 자, 제일 위에 있는 그리고 있는 거야. 잘 봐. A 구간. 시간 A. 자, 자극의 색이 얼마예요? 1. 근데 활동전이 생겼어 안 생겼어? 안 생겼네? 1은 역치 미만이라 활동전이가 안 생긴 거야. A 옆에다 밑에다 적으세요. 역치 미만. B 구간 볼게요. 자, B 구간 자극의 색이 얼마야? 2. 활동전이 생겼어 안 생겼어? 생겼어. 얘는 역치를 넘어선 거지. 역치를 넘어섰어요. 그래서 활동전이 생겼어. 자, C 구간 봅니다. 자극의 색이 얼마야? 3. 활동전이 생겼어 안 생겼어? 생겼지. 근데 활동전의 크기 변했어 안 변했어? 안 변했지. 뭐만 변했어? 빈도가 증가했죠. 그러면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고 이 그림에서 알 수 있는 것을 해보시오 라고 하면 역치 미만에서는 활동전이가 발생하지 않고 역치 이상이 되면 자극의 세기와 상관없이 활동전이의 크기는 일정하다 라는 걸 적을 수 있어야 돼요. 서술형으로 문제 나서 자극의 세기와 상관없이 활동전이의 크기는 일정하다. 그 대신에 활동전이 자극의 세기가 커지면 활동전이 빈도가 증가한다 이거야. 그럼 이제 문제 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그림으로 위로 봤을 때 역치는 얼마일까? 역치를 구하시오. 역치값을 상대적 크기로 구하시오. 거기 자극의 세기 상대값으로 나왔잖아. 역치값을 구하시오. 자, 생각해봐. 자, 역치값 얼마예요? 그래서 이상. 그렇지.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어떻게? 1보다 크고 2보다 작거나 같다. 왜? 1과 2 사이는 우리가 안 봤거든? 1, 2만 지금 보고 2, 3 이렇게 본 거잖아. 1보다는 커야 되고 2보다는 작거나 같다. 그 어딘가 어디 이렇게 말했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밑으로 와서 내용 한번 문제 볼게요. 밑에 있는 그림에서 A 구간 봅니다. A 구간에 뭐가 일어나고 있는 거야? 탈분극. 자, 탈분극 일어날 때 어떤 이온이 주로 이동한다 그랬죠? 나트륨. 자, 옆에 1초에서 2초 사이는 B 구간이죠? B 구간에서는 재분극이 일어나고 있어. 자, 재분극에서는 누가 이동하는 거지? 칼륨. 그럼 나트륨이 먼저 이동했어요? 칼륨이
먼저 이동했어요. 나트륨. 그럼 옆에 있는 오른쪽 그림, 나 그림을 보면 기억 이온의 투과도 변화랑 니은 이온의 투과도 변화를 나타낸 거야. 기억이 먼저 변했잖아. 그럼 기억이 누구의 투과도 변한 거야? 나트륨의 투과도 변하고 니은이 칼륨의 투과도 변한 거야. 이해됐죠? 자, 그러면 다시 왼쪽 그림에서 보세요. 여기 1ms일 때 쭉 올라가서 어디랑 만났는지 보면 이 꼭대기역 탈분극의 꼭대기역 만났어. 맞아요? 자, 근데 여기서 다시 1ms 위로 쭉 올라가 보세요. 나 그림에서 올라가면 나트륨 투과도 최고점하고 만나. 무슨 얘기냐면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 플러스 30은 나트륨 문이 닫히고 칼륨 문이 열리는 순간이라고 흔히 말을 하잖아. 탈분극의 끝, 제분극의 시작이라고 하잖아. 그럼 물어본단 말이야. 플러스 30일 때는 나트륨의 투과도가 클까? 칼륨의 투과도가 클까? 이걸 물어봐요. 이 플러스 30은 나트륨의 투과도가 최고인 순간이야. 최고를 찍었다가 그 다음 타타타타딱 닫히는 거야. 그러니까 플러스 30일 때 어떤 이온의 투과도가 더 크냐? 누구의 투과도가 크다? 나트륨의 투과도 최고점이 바로 플러스 30이에요. 알아두세요. 플러스 30일 때 나트륨의 투과도가 최고다. 플러스 30일 때 나트륨의 투과도가 최고다라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지금 내가 설명하는 내용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 제대로 잘 들어야 돼요. 자, 뉴런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야. 자극을 여기다 줬다고 하자. 자, 그러면 자극을 준 순간 T1일 때 자극을 여기다 준 거야 지금. 그러면 A로 자극이 도착했어 안 했어? 자극을 여기다 딱 준 T1 A로 자극 도착했어 안 했어? 아직 안 했죠. 왜? 준 순간. 그만. B는? C는? 아무도 자극 도착 안 했지. 그래서 이때 T1은 A, B, C는 다 T1일 때 분극이라 다 지금 요 상태야. 이해됐어요? 자, 근데 얘가 자격을 주자면 달립니다. 막 달려. 그래서 여기를 딱 지난 순간 T2. 자, T2일 때 A는 무슨 상태일까 이제? 자격을 받았잖아. 탈분극이 될 거야. 탈분극이 돼서 A를 지나는 순간 쭉 올라가. 근데 여기는 타잖아? 분속 운동이야. 여기는 천천히 올라가. 여기는 빨리 내려오는 게 아니야. 탔으면 똑같은 속도로 쭉 올라갔다 쭉 내려와야 돼. 그래서 얘는 지금 탈분극이 시작됐어. 근데 여기까지 갔으니까 B로는 도착했어 안 했어? 안 했지. 그럼 얘 뭐야? 분극이고 중극이라서 T1일 때는 셋 다 여기에 있었어. 그럼 T2가 되니까 A는 일단 여기 탔고 BC는 여전히 여기에 있는 거야. 일단 설명 들어요? 자, 근데 T3가 됐어. T3가 됐어. T3는 여기를 탁 지나간 순간이야. 그러면 B가 이제 뭐가 됐을까? 이제 탈분극이야. 얘는 뭐가 됐을까? 이제 재분극 쪽으로 내려온다고 하자. 과분극일 수도 있어.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속도가 얼마인지에 따라서. 근데 우리 그냥 재분극이라고 하자. 탈분극을 넘어서서 재분극이 얘는 이제 탈분극이야. 그런데 C는 어떻게 되겠어? 아직 분극이야. 그러면 T3에서 A는 앞서가고 있어. B는 뒤따라가고 있어. C는 아직 출발 못했어. 근데 T4가 된 거야.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지나갔어. 그럼 얘는 뭐가 됐을까? 분극. 이제 탈분극이 되겠지. 얘는 재분극. 재분극. 얘는 이제 제자리로 돌아갔어. 분극이 된 거야. 그래서 A는 이제 다 끝났어. 근데 이제 B가 따라서 내려가고 있어. C는 이제서 따라서 올라가고 있는 거야. 그럼 무슨 얘기냐? A, B, C를 보잖아요. A가 B, C보다 오른쪽에 있어. 여기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을 따지자. 자, A가 제일 오른쪽. 그 다음 B,
자, 이번에 A가 제일 오른쪽, 그 다음 B, 그 다음 C. 항상 누가 제일 오른쪽을 달리고 있어? A가 제일 앞서 달리고 있지. 제일 앞서 달린다라는 걸 나는 오른쪽이라고 표현할 거야. 그럼 무슨 얘기냐? 자극을 준 곳에서 가까울수록 어느 순간에 딱 봤을 때 더 오른쪽에 있어야 돼. 왜? 자극이 먼저 도착했으니까 먼저 출발했을 거 아니야. 먼저 출발했으면 항상 앞서 달릴 거 아니야. 그 앞서 달리는 걸 뭐라고 표현하겠다고? 오른쪽이라는 말로 표현을 할 거야. 여기 비교했을 때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이렇게 비교를 할 거라는 얘기야. 그러면 자극을 준 곳에서 가까울수록 특정한 순간에 막전이 그래프를 보면 더 어느 쪽에 있다? 오른쪽에 있다. 이해됐어요? 자, 그럼 봐. 이게 이제부터 조금씩 어려워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고 그냥 이해만 하면 되는 내용이었잖아. 어느 순간에다가 자극을 주고 측정을 했더니 얘가 마이너스 40이고 얘가 플러스 10이었어. 자극은 1번, 2번. 어디다 준 걸까요? 알 수 없어요. 그럴 줄 알았어? 왜 알 수 없냐면 이 마이너스 40이 여기면 얘가 자극을 주느라 가까울 거야. 왜? 플러스 10이라고 그랬잖아. 여기니까 무조건 마이너스 40이 더 오른쪽에 있을 거거든. 근데 만약에 저 마이너스 40이 이쪽에 있으면 무조건 얘가 더 오른쪽인 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40 플러스 10처럼 여기서 2번 이상 나올 수 있는 애들은 더 오른쪽 왼쪽일 때 기준이 될 수 없어. 근데 만약에 그래프에 여기가 마이너스 80, 여기가 플러스 10, 여기가 마이너스 20 이렇게 나왔다 봅시다. 자극은 1번에 준 거야, 2번에 준 거야? 1번. 무조건 1번이야. 왜? 이 마이너스 80이 그래서 우리 졸려요? 되게 중요한 거 하는데 정신 차려야 되는데 자, 마이너스 80이 여기 있는 모든 숫자 마이너스 80 여기 있잖아. 그치? 그러면 플러스 10은 여기고 마이너스 20은 여기니까 아무리 이쪽에 있어도 얘가 더 오른쪽이야. 그래서 마이너스 80은 기준점이 될 수 있어요. 왜? 마이너스 80은 한 번밖에 안 나오거든. 한 번밖에 안 나오는 데 기준이 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얘가 제일 가깝고 가장 오른쪽이니까 자꾸 1번에 준 거야.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 있는 플러스 10, 마이너스 20이 나왔잖아. 이 마이너스 20 탈분극의 마이너스 20일까? 제분극의 마이너스 20일까? 탈분. 그렇지. 왜? 마이너스 80이 여기잖아. 그러면 플러스 10은 여기야. 근데 여긴지 여긴지 몰라. 어쨌든 여기야. 근데 마이너스 20이 얘보다 왼쪽에 있어야 돼. 그러려면 무조건 제분극의 마이너스 20밖에 안 되는 거야. 이해됐어? 탈분극의 마이너스 20밖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자극을 준 데서 가까울수록 더 오른쪽이다 라는 걸 알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야. 우리가 더 오른쪽이다 왼쪽이다 기준을 세울 때 그 기준이 될 수 있는 두 가지 숫자가 마이너스 80과 플러스 30. 마이너스 80과 플러스 30은 두 번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한 번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얘네들은 기준이 돼. 하지만 얘의 기준보다는 누구 기준? 마이너스 80이 기준으로 더 많이 쓰여. 왜? 거의 반응이 끝나가는 상황이야. 그럼 자극을 준 데서 웬만하면 더 가까운 상황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 우리가 다음 주에 왔을 때 이 부분을 좀 어려운 내용을 문제를 풀 건데 지금 여기가 딱 이해가 돼 있어야 되는 거야. 끝날 때 다 됐어요? 좀 남았지? 자, 그럼 여러분 2번 요거 정리를 할까? 이거 정리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요거를 그리고 마지막에 결론은 자극 중도에서 가까울수록 더 오른쪽. 자극을 준 데서 가까울수록 더 오른쪽이다 라는 결론.
적었어요? 다 적었으면 제일 밑에 있는 그림 봅시다. 자극을 맨 왼쪽에다 줬어? 그럼 A 거쳐서 B 거쳐서 C로 가겠죠? 자, 그럼 이 중에서 기억님 디귿 중에서 A에 해당하는 그림 누굴까? 디귿. 그렇지. 가장 오래 달려가는, 가장 반응이 오래 진행되는 거가 디귿이지? A는 디귿 그래프가 될 거야. B는 니은, C가 키요. 아직 자극이 도착하지도 않아서 막 활동을 일어나려고 하는 그 상황이니까 이거를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자극을 준 데서 가까울수록 더 오른쪽까지 진행이 될 것이다. 더 많이 진행됐을 것이다. 라고 보면 돼요. 자, 그러면 73페이지 잠깐 볼까요? 자, 73페이지 1번 봅니다. 2번부터 볼게요. 2번. 자, 2번을 보게 되면 A, B, C, D가 있어. 그러면 A, B, C는 뉴런 하나로 돼 있고 D는 뉴런 두 개로 돼 있잖아. 그러면 뉴런이 끊어져서 다음 뉴런으로 가려면 철을 갈아타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럼 시간이 더 걸리겠지. 그래서 이거 자극 이동 속도를 구해라라고 하면 시냅스가 있는 이렇게 뉴런이 끊어져 있는 애들이 제일 느려. 그럼 지금 흥분 전도 속도는 D가 제일 느릴 거야. 그러면 누가 제일 빠를까? A, B, C 중에. 응? A, B, C 중에 누가 제일 빠를 것 같아요? C. 왜? 많이 제일 있잖아. 얘가 제일 빠를 거야. A랑 B는 누가 더 빠를까? 잘 생각해. 같다. 그렇지. 같다. 아까 뭐라 그랬어? 자극의 세기가 달라도 뉴런이 같으면 전도 속도는 같은 거야. 그래서 C가 제일 빠르고 그 다음에 A, B가 같고 D가 가장 느리다라고 봐야 돼. 됐죠? 자, 그 다음 넘겨서 76페이지 볼게요. 10번. 자, 그럼 10번 한번 풀어볼게요. 10번. 자, 10번 나왔어요. 뭐 나왔어요? 일단 1은 1하고 2를 잘 비교해야 돼요. 1하고 2 중에 누가 전도 속도가 좀 더 빨라? 2가 빠르지. 거리는 긴데 시간은 짧잖아. 그래서 짧은 시간 동안 오래 갔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2가 마리집이고 1번이 랑비의 결절이야. 마리집이 없는 곳을 말하는 거야. 그러면 활동 전이는 1에서만 발생을 하겠지. 1 맞았어요? 2번에는 슈반 세포가 존재해야 되지? 이거 틀렸어요? 자, 세포 안의 농도는 항상 누가 많다? 칼륨이 많다. 그러니까 칼륨이 나트륨보다 크다? 맞죠? 자, 그래서 기억과 네. 오케이. 우리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은 과제 없습니다. 다음 시간에 수업 다 하고 과제 내도록 할게요. 수고했어요. 명절 잘 보내고 다음 주에 봅시다.